156쪽으로 갑니다. 45장. 자, 군집 구조. 자, 군집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종류, 그리고 그 개체군의 특성,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이 군집을 구성하고 있느냐, 그 종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 간의 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군집의 특성을 결정하겠죠. 자, 먼저 우점종이라는 것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 쓰세요. 군집을 대표하는 종. 특히 식물 군집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자, 우점종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군집 조사하는 방법인데, 우선 방형구법이 있습니다. 방형구법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세로 1m 드는, 그리고 각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격자가 있습니다. 자, 대략 그릴게요. 가로, 세로 전체 1m씩 대충 그랬는데 각각 10cm 간격입니다. 대충 그랬지만. 그럼 그래서 요 네모 한 칸을 뭐라 하냐면 방형구라고 합니다. 그럼 방형구 100개 나오겠죠. 자, 이때 밀도는 저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겠죠. 특정 종의 밀도, 그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제가 V표로 하실게요. 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여기 살고 있다. V자 하나가 여기 없다고 합시다. 그냥 V자 하나가 개체수 하나입니다. V자 하나가 개체수 하나. 그러면 다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12 개체 퍼 1제곱미터. 이게 밀도죠. 자, 그럼 밀도만 크다고 해서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이 방형구 한 칸에만 자라고 있었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 그런데 무지 많아. 그럼 밀도는 제일 크겠지만 그 군집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죠. 자, 언뜻 봐서도 눈에 확 들어와야 되죠. 우점종이 되려면, 군집을 대표하려면. 그래서 그 밀도 개념뿐만 아니라 빈도 개념과 피도 개념을 다 씁니다. 빈도는 자, 전체 방형구 중에서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 그러니까 여기 민들레의 빈도를 구하면 전체 방형구 100개죠. 그 중에서 민들레가 출현한 방형구는 지금 두 개체 있지만 한 방형구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1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그래서 100분의 9. 피도는 그 면적 얼마큼 덮고 있느냐.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덮는, 즉 점유하는 면적. 자, 여기서 낱낱이 재지 않고 눈대중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급을 먹이죠. 그래서 4분의 3, 이 전체에서 1제곱미터에서 4분의 3, 대충 봐서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으면 5, 등급 5. 2분의 1에서 4분의, 외울 필요 없어. 2분의 1에서 4분의 3 덮고 있으면 4. 이런 식으로 쭉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20분의 1 이하가 되면 1등급, 1 주고. 자, 그래서 이제 피도는 5부터 1까지 등급을 매기고, 자, 그래서 이제 상대 밀도, 요 개념은 우리 교재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그리고 상대 피도.
자, 말 그대로 상대 밀도는 상대적인 밀도. 그럼 출연종 전체 밀도.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만약에 5종이 출연했다 그러면 A, B, C, D 5종이 있다면 각 종의 밀도를 다 더해. 각 종의 밀도를 다 더해. 그리고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로 나타냅니다. 상대 빈도도 비슷한 개념이야. 출연종 전체 밀도가 아니라 빈도, 출연종 전체 빈도. 그러니까 5종이 출연했으면 각 종의 빈도를 다 더해. 그게 분모. 분자는 특정 종의 빈도 역시 퍼센트로 나타내고. 자, 상대 피도는 출연종 전체 피도. 그러니까 각 피도를 다 더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 종의 피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구한 다음에 세 가지를 더합니다. 즉,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를 중요값이라고 하죠. 또는 중요치. 중요값 또는 중요치. 그래서 이 중요값이 제일 큰 것이, 자, 그 군집을 대표하려면 일단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눈에 띄어야 되고 그 방역을 많이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덮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제일 큰 것이 우점종. 제일 작은 것이 희소종. 그래서 되게 식물 군집은, 물론 절대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되게 식물 군집은 한두 종의 우점종과 여러 종의 희소종으로 돼 있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의 핵심종. 자, 반드시 우점종은 아니지만, 적으세요.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 그러니까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이 우점종과 핵심종이 있어요. 그러면 핵심종이 되려면 일단 우점종은 아니어야 돼. 우점종인 동시에 핵심종 이런 거 없어.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이 핵심종. 자, 그래서 조개 양식장에서 불가사리 또는 안반대에서 불가사리 핵심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가사리는 뭘 먹냐면 홍합을 먹습니다. 담치리라고 하죠. 홍합. 그 담치리를 불가사리가 먹어. 그럼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담치류가 막 늘어나겠죠. 그 안반대에서. 그럼 담치류가 증가하면 다른 생물이 잘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불가사리를 핵심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비버 핵심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시종이라고 바꾸세요. 밑줄 치고 습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비버, 창시종. 고등학교 교재에는 그냥 핵심종이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창시종. 핵심종은 영양단계라는 것은 먹고 먹히는 관계.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핵심종이고, 창시종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버가 습지 환경을 만들면 습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죠. 그래서 비버는 실은 창시종에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교재 수준에서는 핵심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전체 다 읽고서 이게 아주 쉬운 고등학교 수준인지 아니면 대학 수준인지에 따라서 핵심종이라고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창시종.
157쪽 지표종. 특정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는 생물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집을 알려주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맹꽁이 기후변화의 지표종이라고 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지의류. 땅, 지, 옷의 자를 써서 땅을 맨 처음 덮는다고 해서 지의류라고 하는데 우리 아직 천이라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직 토양도 형성되지 않았어. 널따란 안반대가 있어. 널따란.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어. 그럼 거기 식물 아직 자랄 수 없죠. 그 밑에 땅을 그 바위를 맨 먼저 덮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류죠. 땅지 오리자를 써서 이 지류는 이산화황이 대단히 물론 이 지류가 꼭 그렇게 돌덩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나무에도 살 수도 있고 나무 그 트렁크 표피에 붙어서 나무 껍질에 붙어서 이산화황이 대단히 민감하죠.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0.03 ppm 이하에 있는 곳에 살 수 있죠. ppm은 참고로 parts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율이죠. 아까 퍼센트는 100분율, ppm은 100만 분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예전 자료로 0.03%라고 하는데 실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요즘 한 0.04%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걸 ppm 단위로 바꾸면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4개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400ppm이라고 이러죠. 이런 단위 환산 시험이 나올 가능성 적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산화의 농도가 0.03 ppm 이하에 있는 곳에서만 지류가 살 수 있다. 이산화황이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지표종이라고 하죠. 상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관입니다. 군집이 가진 특유의 외관이라고 적혀 있죠.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삼림도 예를 들어서 우점종이 침엽수다. 그럼 겨울에도 녹색잎을 그대로 달고 있겠죠. 우리나라와 같이 신갈나무, 그러니까 참나무 종류인데 참나무 활엽수죠. 낙엽 활엽수. 그럼 가을에 낙엽이 지니까 겨울에는 휑하게 보이겠죠. 그런 걸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림이냐, 삼림도 우점종이 누구냐. 그다음에 수계, 초원에 따라서 상관이 달라지겠죠. 초원은 풀밭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삼림은 대부분 소나무 또는 참나무가 우점한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에 삼림의 층상 구조인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북한산을 오를 때 또는 한라산을 오를 때 한라산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럼 한라산 오를 때 어떤 산이든 간에 저지대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살 수 있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사는 그러니까 요 저지대에 사는 녀석은 고지대에 잘 살지 못하죠. 그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이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기온과 강수량이 바로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식물이 분포하는가를 결정지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층상구조는 이런 해발 고도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분포가 달라지느냐, 식물의 분포가 달라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 산에 가서 어느 한 지점에서 딱 섰을 때 키가 큰 나무도 있고 그럼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키 큰 나무들의 제가 키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만 본줄기가 트렁크 본줄기가 쭉 뻗어 있고 그 위에서 가지가 나는 것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쭉 뻗은 나무들의 그 잎이 달려있는 부분 저 위쪽을 교목층이라고 합니다. 키 작은 나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그 줄기가 밑에서부터 되게 갈라지는 것을 관목이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그 관목이 있는 요 그 나뭇잎이 달려있는 부분을 관목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관목보다는 크지만 교목보다는 작은 나무들 있겠죠. 그 잎이 달려있는 부분을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관목층 밑에는 이제 풀들 나타나겠죠. 초본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지표층 나타나고
그리고 지중층 나타나고 교재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지중층은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 지표층 아래 지중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초본층 아래다가 선택층을 두기도 합니다. 초본층 아래다가 선택층을 두기도 하는데, 자, 이때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를 광합성층이라고 하죠.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를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태층의 그 선태류 이끼 종류입니다. 이끼도 광합성할 수 있지만 전체 광합성, 이 삼림의 전체 광합성이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되게 초본층까지를 광합성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층상 구조가 발달하면서 저 위에 사는 새들도 있고 아래쪽에 사는 새들도 있고 같이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자, 됐죠? 넘겨서 158쪽에 1번 문제. 아까 이제 본문 내용 개념 정리할 때는 그 1번 문제 왼쪽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내용부터 아까 교목층부터 순서 아래로 쭉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표층, 지중층.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가로축이 빛의 세기고 세로축이 높이입니다. 빛의 세기가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빛의 세기를 결정하죠. 그런데 높이를 가로축이다 보면 그래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높이를 세로축에 두는 겁니다. 자, 거기 대략 뭐 딱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맨 위에 교목층 맨 위에 바깥쪽 여기 내리쬐 있는 빛의 세기를 100%라고 할 때, 자, 그 높이가 대략 한 30m 되죠. 그죠? 대략 30m. 자, 그런데 50%로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이 한 23m 정도에서 대략. 그죠? 왜? 저 위에 있는 넓은 나뭇잎이 잎을 다시 빛을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빛의 세기가 급속도로 뚝뚝 떨어지죠. 자, 옳은 걸 고릅니다. 기억. 지표층에는 분해자와 소비자만 서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표층에는 선태류도 살고 있습니다. 선태류도 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교목층에서 초본층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고. 디귿 잎의 단위 면적당 평균 광합성률은 위에 빛이 더 세니까 거기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나겠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교목층이 당연히 관목층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 3번이 답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